수세양 3초경입니다. 제가 여기 글자 써놓은 것처럼 3초라는 글씨를 좀 많이 작게 표현을 했고, 그 이외에 이제 인체의 상부에 존재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서 소양이라는 공간, 인체의 측면, 그러니까 앞면과 뒷면의 중간면, 그래서 인체의 주로 옆면을 염두에 두는 공간적 해석을 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형제 내경 시대에 이르러서 3초라고 하는 장부와 연관된 경맥으로 해석했지만 실제로 이것이 마왕태 의서에서는 경맥 내용 안에 3초라는 명의가 없었고 또한 뒤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이 경맥의 유주 분포의 특징이 또 오히려 귀와 관련한 특징이 더 강조되어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3초를 요약을 했습니다. 작게 표현을 했습니다. WHO에서는 3초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뭐 트리플 에너지라는 뜻의 T2로 요약을 했죠. 사실 이런 해석들도 영어적 번역이 올바르게 된 건지도 우리는 지금 앞으로 평가해 봐야겠죠. 3초를 트리플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한 표현인지 영어적 표현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요소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로 영어적 표현도 등장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행 3초경은 인체의 측면도를 염두에 두고 이 송대 그림이나 원대 14경 바리의 그림을 보면 측면도로 그려져 있죠. 제가 왼쪽 하단에 그 이집트 벽화 하나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집트 벽화 보면 여러분 보시면 이게 인체 측면도처럼 뭐 그려놨죠? 근데 실제로 인체 측면인가요? 여러분이 볼 때 다리나 얼굴의 모습은 인체 측면이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인체 몸통을 한번 보세요. 인체 몸통은 측면을 그렸나요? 여러분이 보면 앞가슴이 그대로 놓여 있잖아요. 어, 사실은 저는 고대 사회에서 어떤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가장 어떤 모습들, 대표되는 모습을 아니면 그 관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창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집트 문명 안에서 이러한 인체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슴을 앞에서 드러내게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표현이라는 표현을 한 고고학자들이 분석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앞가슴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이러한 그림을 그리거든요. 이러한 비슷한 그림이 갑자기 떠올라서 제가 그림 하나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 그림은 여러분 고구려 무용총이라고 하는 벽화, 무덤의 벽화라고 해요. 이 그림도 보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나요? 이 자세가 자연스럽게 보이나요? 실제 이거는 춤을 추는 무시의 그림을 그린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뭔가 좀 낯설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게 바람직한 관점인데 특히 여러분 양손의 위치를 지금 보세요. 양손의 위치가 어떻게 돼 있죠? 앞으로 나란히 한 게 아니라 뒤로 나란히 돼 있죠. 저런 자세로 여러분 저렇게 자세를 취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왼손과 오른손이 다 어떤 점에서 보면 한쪽 측면으로만 그려져 있지 않나요? 이런 그림을 그린 것이 합리적인 그림일까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그림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당시에 이 그림을 그릴 때 앞가슴을 가리면 안 되는 게 이 당시의 그림 표현법의 방식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손이 앞을 가릴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게 어떤 거냐면 한 손은 예를 들어서 오른손은 오른쪽을 향하고 왼손은 앞가슴을 가리면서 오른쪽으로 같이 나란하게 감싸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손은 뒤를 통해서 나란히 간 게 아니라 앞가슴을 통해서 나란히 표현을 해야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가슴을 가릴 수 없는 표현 때문에 손을 뒤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우리가 옛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되는 것은 옛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때 비로소 여러분이 옛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또 어떤 표현 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이해를 안 한다면 무용총, 무용도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고 우리와는 다른 회개망측한 사람의 모습을 그린 건가? 상상 속의 그림을 그린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똑같은 방식이 바로 왼쪽에 이집트 벽화에 그려 있는 그림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자세로 한번 서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른발, 왼발을 모두 이쪽을 향하게 나란하게 한 상태에서 고개도 그쪽 방향을 하는데 몸통은 앞쪽을 향하고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보일까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하려면 몸이 굉장히 뻐근하고 쥐가 나는 근육통을 느끼게 될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그런 자세를 취하고 걸어가지는 않았겠죠.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것과 어떤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런 표현을 이해할 때 이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사실주의적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피카소와 같은 추상주의적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과 의심을 좀 버리고, 옛날도 사실주의로 표현하지만 그 사실은 당시에 어떤 관점에서 보는 아름다움, 시각적 표현에 강조하는 부분들을 어, 과장하고자 할 때 어떤 측면에서 표현의 왜곡이나 축소, 축약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측면을 여러분이 동의보감에 아니면 우리 한양문헌에 나와 있는 해부도 그림을 볼 때 특히 내경도라고 하는 그림들, 동의보감에 보면 내경도라는 그림을 보면 사실은 회개망측해 보이지 않나요? 조선시대에 해부학적 지식이 도대체 있었을까 싶은 의문을 가질 정도의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왜 사실대로 표현을 하지 않고 저렇게 상상적 그림을 그렸을까라고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한 그림이 가진 의미는 극사실주의로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런 표현이 어떠한 의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축약 또는 어떤 생략 아니면 과장의 표현들이 등장하지 않았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락이라든지 경맥과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시각화하거나 아니면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이런 그림이 의미하는 거는 오히려 사실주의적인 특징보다는 어떠한 개념, 어떠한 관점을 보여주고자 하는 강조 또는 생략, 이런 측면으로 이해하는 게 여러분이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아무튼 수소양 삼초경이 의미하는 부분에서는 인체의 측면을 강조하고자 하는 모습을 그려놨다라는 점을 좀 이야기 드립니다. 마왕태 의서 속에 드러나 있는 수소양 경맥의 표현을 살펴보면 족비 11 맥구경, 음양 11 맥구경에서 각각 모두 팔을 중심으로 해서 팔 바깥쪽, 어깨, 목 바깥쪽, 귀, 옆면 쪽을 위주로 그려보려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강조된 부분이 바로 귀예요. 심지어 음양 11 맥구경에서는 수소양 3초 경맥에 해당하는 경맥의 이름을 이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로써 오늘까지 여러분은 수삼양 경맥에 대한 개념들을 이제 배웠고 오늘로써 그 마지막 개념을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수양명 대장경맥은 음양 11 맥구경에서 치맥이라는 말로 불렸습니다. 예, 치과적인 측면이죠. 덴트리스트.
태양 소장 경맥은 견맥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예, 정형외과적인 측면에서 어깨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경맥이라는 특징으로 불린 거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우게 되는 수양 3초경은 이맥이라고 불린 거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비인후과, 귀와 관련한 질환을 특이적으로 치료하는 이비인후과적 경맥이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겠죠. 이러한 측면에서 시작된 것이 마흥택 의서에서의 강조점인 거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인체의 측면을 인체의 가로막을 중심으로 하는 위쪽을 강조한 경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가 수소양 3초경에 해당하는 시동병, 소생병에 관련된 경맥 경우를 살펴보면 방금 이야기한 귀 질환을 치료한다는 특징처럼 난청이라는 이롱증, 우리가 한의학 용어 중에 이롱이라는 말을 썼다면 그거는 귀가 먹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잘 들리지 않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난청 질환이죠. 최근 들어서도 현대 사회에서 각종 노이즈, 어, 과도한 소음, 또 뭐 여러분이 쉽게 접하는 이어폰을 통한 여러 가지의 소음에 많이 노출되는 바람에 우리가 난청을 비롯한 귀질환이 점점 그 세대를 가리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추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편 이와 같은 과정에서 목이 붓고 소리를 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증상처럼 후두염 증상을 언급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요즘 환절기 같은 계절에 목이 상하면 쉽게 바이러스로 감염으로 인한 후두염 증상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소리가 나지 않는 거죠. 목도 아프고요. 이렇듯 옛사람이 말하는 후비라고 하는 증상이 후두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현대판 이비인후과 질환이 되겠죠. 참고로 수양명 대장 경맥도 치맥이라고는 했지만 병증의 소견을 보면 치과 질환을 동반한 이비인후과적인 질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 수삼양경이 치료하는 공간적 영역은 인체 상부, 특히 목을 중심으로 하는 얼굴, 귀, 그 다음에 이런 목 부위를 포함하는 이비인후과적인 치료에 많이 활용되겠죠. 그래서 공통점이 있죠. 수양명 경맥, 수소양 경맥, 수태양 경맥 모두 외감 병후에 다빈도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외감 자체는 감염 질환이잖아요. 특히 호흡기 감염을 포함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패소젠에 의해서 생겨나는 감기 아니면 바이러스 호흡기 질환 기타 등등이 다 감염 질환이라고 할 때 그런 감염 질환의 초기 질환에 쓰는 대표적 경맥들은 바로 이 수삼형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러한 경맥이 가진 특징을 고려할 때 장부적인 병증 모델보다는 경맥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병증 모델이 더 어떠한 질환을 치료하는 능력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을까요? 소생병도 이와 같은 개념에서 분류해보면 다한증, 그리고 눈 가쪽의 눈구 속의 통증, 우리가 보통 말하면 관자놀이 부위의 통증 질환을 포함한 안과 질환이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관자놀이라고 하면 태양열 주변이 되죠. 그 다음에 귀밑샘염, 뺨이 아프고 붓는다라고 하는 부분도 뺨을 중심으로 하는 귀밑샘들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귀 뒤, 어깨, 위팔, 팔꿈치, 아래팔 바깥 부위 통증, 그 다음에 넷째 손가락 영역 등등이 수소양 경맥의 유주 분포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각종 질환이다라는 식으로 소생병을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병증을 나열해 보면 오히려 몸통 질환은 부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는 시동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시동병이 좀 심해져서 결국은 호흡기 질환을 비롯한 가슴우리 병증으로 전파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가슴우리로 전파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고려하더라도 실제 병증의 시작은 이런 몸통이 아닌 이비인후과적인 감염 질환 또는 비감염성 질환이라고 해도 이비인후과적인 측면을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
수소양 경맥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을 전제로 우리가 황제내경에서 완성된 경맥편의 수소양 3초 경맥의 유주 분포를 파악해야만이 우리가 올바르게 수소양 3초 경맥의 유주 분포를 좀 분석해 볼 수 있겠죠. 일단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은 주로 영축 경맥편에 나열되어 있는 방식들을 나열해 놓고 그 노선을 표현해 본 것입니다. 방금 말했던 시동병, 소생병을 염두에 둔다면 여기까지는 일관되게 여러분이 이해해 볼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영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 영역, 빗장의 오목 영역 안에서 허파 쪽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단중에 퍼지고 심포로 흩어진다는 개념. 사실 이 개념은 여러분이 왜 등장했을까 생각해 보면 3초와 심포의 장부적 상합관계가 반영된 결과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합리적인 수장 3초 경매 유주 분포였다면 사실 이러한 분포 영역조차도 시동병이나 소생병에서 병증 모델로 드러났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황제내경조차도 이러한 영역은 유주 분포로 언급했지만 이러한 영역에 대한 병증 모델을 수소양 3초경의 병증이라고 언급하지는 못했다라는 점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수거름 심포경을 이야기할 때 수거름 심포경에 있어서의 장부 상합관계 또 심포가 등장하는 과정을 보면 아무래도 그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일관되지 못했고 또 그 일관성이 부재되는 상황에서 또 육부와 오장의 관계성을 맺는 과정에 심포의 등장 또 삼초와 심포의 연관성 등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보면 황제내경 안에서도 삼초라고 하는 것의 장부의 구조적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황제내경에 있는 여러 편의 내용을 토대로 3초의 형태를 구조화시킬 수 있나요? 표현할 수 있나요? 매우 어렵죠. 실제로 역대 의가들 역시 이러한 문제에 곤혹스러워서 결국 3초를 유명히 무형하다라는 방식으로 구조를 가지지 못하는 기능적 장부라고 표현하기에 이릅니다. 사실 3초는 황제내경에서도 그렇게 강조되는 장부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알다시피 남경에 들어와서 남경에서 3초를 기반으로 하는 의학을 적극적으로 이론적으로 펼칩니다. 그러면서 3초를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의 기원과 관련한 요소로 해석하면서 3초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러한 3초의 역할의 강조는 맥진의 영향을 줌으로 인해서 맥진법에서도 3부 구우법에 활용된 하나의 표현이 총관척이라고 하는 손목 부위의 맥진 체계로 변화를 했을 때 이 손목 부위의 맥진 체계도 결국 상, 중, 하라고 하는 촌, 관, 척의 부위로 나눠서 결국은 이에 상응하는 심폐, 간비, 그 다음에 뭐 신장, 방광 등으로 인체 장부를 상중하로 나누게 되는 거죠. 이러한 맥락들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의학 학습하는 과정에 있던 걸 흩어진 것을 종합해 보면 왠지 느낌이 인체를 3등분하는 것에 계속 익숙해지는구나 이런 걸 느끼지 못하나요? 3초는 결국 인체를 3등분하고 싶었는데 그 3등분의 방식이 의가에 따라 달랐죠. 황제내경에서는 사실은 위를 중심으로 하는 3등분의 노력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위의 상구를 상초, 위의 하구 지역을 하초적 개념을 삼고 위를 중초화시켜서 결국은 상초여무, 중초여구, 하초여독이라고 하는 일종의 수로구조, 음식물의 소화, 흡수, 배출 과정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황제내경 영유생애편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러한 내용들이 후대에 와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떠한 위치를 명확하지 못한 상태로 가로막 중심에서 그 위를 상초,
배꼽을 중심으로 배꼽 위에서 윗배를 중초, 배꼽 아래에서 골반을 하초화시키는 방식으로 의론을 바꿔갑니다. 역시나 이것도 구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등장을 하지만 여기에 상초에 담당하는 독특한 해부학적 구조가 무엇인지, 마찬가지로 중초는 무엇인지, 하초는 무엇인지 별도적인 구조를 만들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서 삼초는 기능은 굉장히 중요하고 광범위한 반면 그 대상이 되는 기능을 갖는 구조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사람들이 언급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상황의 지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소양 삼초경이 하나의 독립된 장부로서 언급이 되면서 경맥의 유주분포화 됐는데 이러한 논지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병증 모델로 등장하지도 못하고 대상도 명확하지 못해서 수소양 삼초경의 특징을 우리는 어떻게 우선순위를 주어야 될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제 의미를 파악했으리라 이해하겠습니다. 생각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서 수소양 락맥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소양 락맥은 수소양 삼초경에서 무엇을 강조하려고 했을까요? 사실 수소양 락맥이 엄밀히 보자면 다른 경맥의 락맥 구조와 같이 비교해 본다면 그 경맥이 강조하는 영역, 병증 모델의 영역을 강조한 쪽으로 락맥의 분포와 병증을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수소양 락맥은 오히려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수소양 3초의 락맥의 분포와 락맥이 나타나는 병증 모델의 대상을 보면 귀가 없습니다. 목이 없습니다. 이비인후과적이지 않은 거죠. 우리가 수양명 락맥의 병증 모델을 보면 수양명 락맥은 치과라고 한 만큼 얼굴 부위로 락맥이 유주 분포했고요. 수태양 락맥 역시 그 유주 분포가 수태양 소장경이 어깨 질환을 치료한다는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수태양 락맥도 어깨로 분포하는 특징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수태양 락맥은 약간 그러한 선택을 드러내지 못했죠. 오히려 무엇을 강조했냐면 심주라고 하는 영역을 강조합니다. 심주라는 영역을 통해서 결국은 신장을 강조하는 것이죠. 왜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봐도 좀 수수께끼입니다. 이런 수수께끼는 뭐 앞으로 더 많은 문헌적 연구와 의사학적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수소양 락맥의 분포 지역도 시작 부위인 락맥 부위를 외관이라고 하는 영역에다 갖다 놨는데요. 이 외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따가 경혈들을 설명할 때 다시 소개하겠지만 외관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양의 락맥이면서 양유맥 과 관련된 경혈입니다. 결국 기경 팔맥 중 양유맥이라는 기경 팔맥의 병증 모델을 치료하는 대표적 경혈로 활용된다는 거죠. 근데 양유맥이 주로 치료되는 특징이 어디냐면 가슴 우리를 중심으로 하는 일종의 뇌감과 내상이 교잡되어 있는 병증 모델에 쓰여요. 순수한 내상도 아니고 순수한 뇌감도 아니고요. 뇌감과 내상이 함께 섞여 있는 병증 모델이죠. 이런 병증 모델이 뭐냐라고 여러분 떠올려 보면 상한론 지금 배울 건데 상한론에서 쇠양병이 그러한 특징을 가져요. 감염 질환이 초기에 치료되지 않을 경우에 처음에는 태양병 표증으로 등장하다가 그것이 반표발리라고 하는 영역을 통과하면서 쇠양병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죠.
물론 반표 발리를 넘어서 뇌 쪽에서 뇌열로 축적이 되면서 발열성 변화로 고열화되는 병증이 될 때는 우리가 양명경병이라고 양명의 경병이라고 외관병으로 나누죠. 이렇듯 생각해 보면 소양은 일종의 반표 발리, 반절은 표에 있고 반절은 안에 있다라는 뜻의 병증 모델을 만드는데 바로 외관이라는 경혈은 이런 반표 발리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병증이 뭐냐면 한열 왕래, 오한과 발열을 번갈아 가면서 느끼는 병증인 것이죠. 이러한 병증들을 치료하는데 외관과 같은 아니면 이런 외관과 유사한 특징의 경혈들이 치료로 쓰이는데 결국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되게 실용적으로 외관혈의 입장에서 병증 모델을 이곳으로 반표 발리의 영역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모습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떠올려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저의 추론입니다. 그래서 외관혈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병증의 모습이 귀 쪽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반표 발리의 외관과 내상이 겹쳐져 있는 영역, 이런 특징들을 염두에 두면서 수소양의 랑맥을 오히려 이러한 가스무리의 영역에다가 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랑맥의 병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꿈치를 중심으로 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팔꿈치 관련 랑맥의 병호가 또 등장했던 거는 수태양 랑맥 병호가 있어요. 여러분 수태양 랑맥도 한번 가서 보세요. 그래서 팔꿈치의 병증 모델을 특히나 팔굽관절의 병증 모델에 있어서의 영역을 또 이 수소양 랑맥이 언급하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수소양 랑맥의 이 입장을 이해할 때 앞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떠한 일관된 그 경맥이 강조하고자 하는 병증과 유주분포의 특징을 랑맥이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과는 조금 색깔을 특징을 달리하는 내용이 수소양 랑맥에서 등장하더라라는 점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소양 경근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수소양 경근은 인체 측면을 염두에 두되 인체 측면 바깥쪽, 그래서 엄지와 새끼의 중간 영역, 그래서 결국은 엄지 쪽으로 보면 아래팔에서는 윗팔의 노쪽, 그 다음에 스테양의 영역에서 보면 윗팔의 좌쪽이라면 노쪽과 좌쪽의 중간 지역, 그러니까 노뼈와 좌뼈의 뼈 사이 지역이겠죠. 그런데 이제 손 등 쪽, 팔 등 쪽이 되겠죠. 그런 쪽의 영역에 속하는 근육 집단들을 염두에 두고 경근의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가락 평근 집단들, 그 다음에 위팔 쪽에서는 위팔 세갈래근의 영역들, 그 다음에 어깨 지역에서는 어깨 세모근, 네, 뒤쪽 갈래 영역을 염두에 두고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을 지나서 목에서도 목비근 일부 영역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어, 스켈레인 근육이라고 하는 목 주변을 중간 쪽에 있는 목 근육들이 또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얼굴 쪽에서는 이제 옆머리, 관자놀이 주변을 통과하는 근육층들. 그렇다 보면 관자근을 염두에 둘 수 있겠죠. 이렇게 수양 경근의 유주분포를 고려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경근의 병우를 그려보면 이러한 근육층에서의 근육의 질환들, 증상들을 언급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혓바닥 질환도 언급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거는 제 생각에 두 힘살근 영역에 있는 혓바닥 깊은 영역의 근육층들을 고려해 보면 또 이러한 병증 모델을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경근의 병우와 함께 지금 여기 표현된 근육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당부합니다.
육조 상경의 신맥도에 삼초가 등장하고 있죠.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문헌 분석 결과를 육조 상경에 언급되어 있는 신맥도 속에 수소양 삼초경의 특징을 분석한 문장이 있는데요. 이건 황용상 교수가 분석한 내용이라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 수소양 경맥은 상초에 속하는 게 아니라 상초에 속하지 삼초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산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토대로 분석을 해보면 삼초라고 하는 특징을 가진 게 아니라 상초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더라. 그럼 상초라고 하는 것을 어떤 특징으로 갖는다? 가스무리를 중심으로 위쪽에 표현을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수소양 삼초경이 삼초라고 하는 병증보다는 상초라는 공간의 영역의 병증에 오히려 특징을 갖더라라고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장부론하고 연결해 보려면 물론 상초라고 하는 공간이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대략적으로 분할을 해보면 가로막 이상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호흡기 아니면 순환기, 그러니까 심장을 중심으로 하는 순환기, 호흡기, 그리고 그 기반에 뭐 식도 또는 기관지를 포함한 목, 뭐 이런 식으로 상초의 영역을 구역화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수심주에 대한 이야기, 족태양에 대한 이야기, 족섬에 대한 이야기는 앞선 경매 이야기할 때 또 소개했던 내용들이니까 이 슬라이드에서 뭐 과거에 이전의 수업에서 했던 얘기들을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친구 학술사 대강 황룡산 교수가 쓴 저서에 봐도 이제 여기에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들을 조금 이제 언급하는 거죠. 수삼양경. 수삼양경의 병증 모델을 우리는 장부와 관련해서 이해할 것인가. 그러니까 수삼양경이 경락의 유주 분포로 보면 충분히 장부, 해당 장이나 부에 관련된 병증으로서의 치료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활용이 돼야 되는데 실제 옛 문헌은 그렇게 해왔는가에 대한 문제고 그러한 과정 중에서 만약에 수삼양경이 인체 장부와 관련된 병증을 치료한 사례가 있다면 그러한 특징은 무엇인가 라는 얘기를 이제 이 513페이지에 가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측면으로 이야기하면서 랑맥이 가지는 이야기를 잠깐 수생 3초경 소개하면서 이번 첫 시간의 슬라이드로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중국 친구 학술사 대강의 이 페이지 515페이지에 가보면 이런 말을 황룡산 교수는 분석해서 정리합니다. 옛사람들이 인체 내외, 인체의 상하, 위아래, 그 다음에 안과 밖을 융통성 있게 연결하고자 한다. 근데 그 연결의 방식을 랑맥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표현하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랑맥에게는 자율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거야. 경맥은 규범이 있어요. 규범이란 건 뭐죠?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해져 있는 규범은 뭐냐면 당시의 사회와 문화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경맥에 대한 연계 과정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규범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왕의 권력으로 만드는 거죠. 주로 고대 사회의 편차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 권력이 하고 있어요. 그 국가 권력의 입장에서 원하는 이야기에 범주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당시의 국가 권력은 사실 자연사상의 입장에서 보면 음양오행설에 많은 영향을 받죠. 사실 음양오행은 정통사상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겠지만 음양오행은 춘추 전국시대에는 유교와 또 다른 색깔의 사유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 음양가나 오행과는 약간 어떨 때는 샤머니즘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도가적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묵가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색깔을 명확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국 시대를 지나서 지난 교체기로 올 때 특정 사상들이 국가 권력의 주축이 되죠. 진시황제 때는 진나라 때는 법가를 중심으로 하는 강한 법률적 통제가 중요했다면 한나라 시대에는 그보다는 유교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육아를 중심으로 하는 사상이 만들어지는데 사실 여러분 잘 보면 어, 지난 교체기를 겪어서 한나라 시대에 유명한 육아학자가 음양학설과 오행학설을 통합을 합니다. 아마 이 사건은 여러분이 의사학 시간이나 원전 시간에 언뜻 배웠을 거예요. 갑자기 제가 그 음양 오행설을 통합한 유명한 그 학자 이름이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유교가 음양론과 오행론을 하나의 유교를 확립하는 데 활용하는 거죠. 특히나 오행 이론은 어떤 측면으로 활용이 되냐면 왕권 강화로 활용이 돼요. 왕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정통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시대의 왕권을 내가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정통 사상이 중요한 거야. 근데 그 정통 사상을 중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만들었죠? 사망오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행적 발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 마지막은 황이었지만 그래서 황으로 끝나지만 처음에는 붉은색, 검은색, 뭐 하얀색 등등으로 각 이전 시대의 왕권의 정통성을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개념을 오행의 사상으로 명문화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행은 유교에 있어서 그냥 하나의 사이비적인 개념으로 아까 말했던 샤머니즘적이냐 도가적이냐 이런 개념을 떠나서 유교가 왕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음양 오행설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미 배웠던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유교에서 음양 오행은 이전의 음양 오행보다 매우 이제 규범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규범 안에서 결국은 경맥 이론을 비롯한 의학 이론도 이 규범 안에서 잣대질을 받아요. 왜 우리는 경맥이 딱 12개야 될까요? 왜 기경팔맥은 8개만 있어야 될까요? 왜 랑맥은 15개야 될까요? 이러한 숫자가 가진 원래의 의미는 무엇이었나요? 자연이 12이라서요? 랑맥은 15개인가요? 사실은 여기에는 그럴듯한 자연의 현상을 주기성을 염두에 뒀지만 이 과정에는 음양오행설과 관련한 상수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이 알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맥은 규범화가 되기 때문에 새로 발견된 경맥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걸 경맥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당시의 의가가 매우 뛰어난 창의성을 발휘해서 미처 당시에 다른 의가들이 얘기하지 못하는 새로운 의학, 의학적 어떤 설명이 가능해졌다고 할 때 그걸 설명하는 방식으로서 새로운 경맥 체계, 새로운 어떤 장부 체계를 언급하고자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의 규범을 깬게 된다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규범에 들어올 수 없는 이야기들을 어디서 완성을 하냐? 바로 랑맥 연계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자유롭게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랑맥에 관련된 것은 계속 의학이 발전할수록 등장합니다. 이름을 가지고도 랑맥이 있을 수도 있고 이름을 가지지 못한 랑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랑맥 연계를 통해서 새로 발견한 임상 실천의 선열 규율을 정하고 있더라. 이것이 황룡산 교수가 다양한 옛 문헌을 분석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랑맥의 연계를 통해서 우리는 인체 내외 상하의 어떠한 임상적 실천의 새로운 규율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특징이 결국 한의학의 확장성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규범에 묶였다면 한의학은 그 임상적 실천을 확장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임상적 실천이 가능해진 것은 임상 실천에 따라서 만들어진 새로운 내용들을 새로운 가설이나 이론 체계로 만들어갈 수 있는 확장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친구 의학에서 이런 확장성은 어디서 등장하냐면 이러한 랑맥의 새로운 연계들 아니면 경외 기혈들 결국 경혈이라고 불리지 못하는 경외 기혈이 이런 확장성을 말하고 있는 공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경외 기여를 여러분이 함께 학습해야 되는 것은 비록 361종의 경외에 들어가지 못해도 나름의 특징을 옛사람들이 어, 경험하고 보여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임상적 실천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